자, 11번부터 볼까요? 여기는 설명 방식을 묻고 있네요. 설명 방식. 비교냐, 대조냐, 정의냐, 예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 방식인데요. 자, 여기는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문학과 실제 생활에 대한 차이를 묻는 걸까요? 글쎄요. 이어서 볼게요.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건축가가 집을 짓는 걸 떠올려 보자. 아,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를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과 지금 뭐 했어요? 비교라고요? 아닙니다. 비교는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축출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교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과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건물이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문학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두 대상의 유사성, 즉 비슷한 점을 기초해서 추론하는 형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추, 유사성에 기초해서 추론하는 설명 방식인 거죠. A가 그런 것처럼 B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는 어떻게 달라요? 비교는 A와 B의 공통점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렇구나. 현대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 없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거. 이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현대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도 이러한 사실성, 저기도 사실, 여기도 사실, 이런 게 바로 비교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2번은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 인물은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야. 뒤에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설명인 거고요. 앞에서 말하는 것은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걸 구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3번은요.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건 안 돼.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하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생을 지금 무엇에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라톤에. 인생을 완주하는 건 마라톤에서 완주를 하는 것과 같아. 마라톤에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골인 지점까지 열심히 뛰잖아. 그런 것처럼 인생도 목적이 있어야 그렇게 열심히 골인 지점까지 뛰어가는 거야.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추에 해당이 되겠네요. 인생을 뛰는 것, 마라톤 뛰는 것 비슷해. 유추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그렇죠. 실제로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이거 예시네요. 가령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육두품 출신들은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어서 벼슬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서 학자로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예시입니다. 이 설명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비교 대조 같은 경우에는 두 대상의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추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유추는 공통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비교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유추는 A가 그런 것처럼 B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동물도 그래, 동물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래. 이게 유추예요. 근데 동물과 사람은 이런 게 같아. 이런 비교고요. 동물과 사람은 이런 게 달라. 이런 게 대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 이거는 그 비문학 독해 중에서도 비교적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겠죠? 이런 유형은. 이건 그냥 갖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다 안 읽겠습니다. 1번에 세자는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거 그대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요.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건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고흐는 강렬한 게 중요한데 인상주의가 강렬한 게 사라져. 그러면 이제 고흐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건요. 본문에 다시 고흐는 인상주의가 그러면서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라고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래요.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왜 고갱이 그 뭐 타히티 섬에서 그린 여성들 이런 거 굉장히 원시적이면서 단순하면서 솔직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고갱은 더 솔직한 것을 위해서 본인이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상주의는 충분히 솔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3번이 부합하지 않는 거였고요.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 4번에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죠.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그 제각각의 해법을 찾으려고 했고요. 본문에서도 보면 그래서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상주의를 왜 전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나누죠? 이건 일치 불일치니까 그냥 잘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문법이고요. 띄어쓰기고 띄어쓰기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마침 이 2018년도 국가직에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 나왔네요. 자, 이처럼 좋은 걸 어떻게 해서 좋은 걸에 밑줄이 쳐져 있고 좋은 띄고 걸 맞습니다. 좋은 걸, 좋은 관형어, 걸 의존명사 거에다가 목적격 조사 리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어떻게 그랬을 때 그 것을이 다시 줄어서 축약이 돼서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띄고 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술어로 사용될 때 있잖아요. 네가 너무 좋은 걸 그럴 때 서술어는 붙여 쓰지만 이거는 이처럼 좋은 것을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에서 것을이 줄어서 걸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 좋은은 관형어기 때문에 좋은 띄고 걸 이렇게 됩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제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그럴 때 제3장의가 밑줄이 쳐져 있고 제가 접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접두사는 절대 띄어쓰면 안 되죠. 왜냐? 접두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접두사, 전미사 같은 거를 형태소 분석할 때 쓰죠. 형태소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띄어쓰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의 원칙이 뭐죠?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단어라는 것이 바로 띄어쓰기 원칙의 그 품사를 이루는 기준인데요. 단 조사만 붙여 쓴다 그래갖고 우리는 예외 조항이 있죠. 품사에서. 품사는 한 단어를 이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조사가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만 붙여 쓴다. 이게 띄어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두사 같은 품사가 아니라 품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형태소 개념은 붙여 써줘야 되는데 쟤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제3장 붙여 써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일상에서도 보면 이게 띄어쓰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헷갈려 하긴 해요. 제3장, 제1과 이 제도 이렇게 저처럼 띄어 읽으면 헷갈려요. 제3장, 제1과, 제1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는 접두사고요. 붙여 써야 됩니다. 독립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이 지는요. 시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뒤에 나올 때 여기는 오래라는 게 시간성을 나타내죠. 그럴 때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행한 띄고 지가 됩니다. 진행한 지 3개월, 진행한 지 2시간, 진행한 지 오래 이런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왜? 지가 의존명사니까. 이걸 언제 붙이냐 그럼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처럼 추측성 있죠. 아, 내가 이거를 먹을지 말지 모르겠어. 이럴 추측성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붙여줍니다. 그러나 뒤에 시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0년 띄고 차에. 맞아요. 왜? 관용어 10년. 그 다음에 차는 의존명사예요. 관용어 뒤에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 띄어쓰기 문제에 있어서 원칙이죠. 그 다음 A는 조사니까 의존명사 뒤에 붙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깎다. 활용형에 대한 의문 변동 현상을 묻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문법이고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의문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교체, 바뀌는 거죠. 의문이 바뀌어요. 의문은 자음, 모음 이걸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교체, 바꿔. 탈락, 없어져. 탈락, 없어져. 첨가, 생겨. 첨가, 생겨. 축약, 합쳐져. 축약, 합쳐져. 도치, 바뀌어. 도치, 위치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깎느는 교체 현상에 의해 교체는 뭐였어요? 네,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깎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깎는 쌍기역 받침이 이응 받침으로 바뀌죠? 깎는 교체 맞네요. 의문이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1번이 맞았고요. 다른 거는 왜 틀렸나 볼게요. 깎아 탈락 현상이었나요? 아니죠. 깎아는요. 쌍기역 받침이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뒤가 모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럴 땐 그냥 넘겨. 자, 이렇게 넘기는 걸 연음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연음 현상은 여기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 다음 3번 깎고 도치 현상에 의해 깎고로 발음된다. 자, 도치는 바뀌는 건데 깎고는 쌍기역 받침이 기역 대표 받침으로 바뀌었고 고의 기역 꼬 된소리로 바뀌었죠. 이건 바뀌었으니까 교체입니다.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든 된소리 대기든 이렇게 바뀌는 건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깍지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깍지 마찬가지로
깍할 때 쌍기역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지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대기 현상에 의해서 찌로 발음이 되죠. 그러면은 깍지. 마찬가지로 앞음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음절은 된소리대기.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음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건 교체. 그래서 4번도 교체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추론 문제. 자, 추론이요. 일치, 불일치보다 살짝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3개는 적절하다는 얘기네요. 자, 좀 긴 지문이라서 읽지 않고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보통 2가지로 해석이 돼요. 포스트, 연장 개념일 때는 앞에 것과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탈 개념일 때는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포스트 휴머니즘 말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있죠. 그럴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2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거기서 파악해야 돼요. 즉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이어서 심화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어디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서 기존하고는 확연히 다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본문에서 개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포스트 휴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을 넘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을 넘어서.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어선다. 여긴 넘어서니까 탈 개념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1번 볼까요?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문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다양한 기술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와 신체의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보다 더 크게 받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두뇌나 신체의 근본적 기술 변형을 가해야 한다. 근본적 기술 변형을 가한다는 얘기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문에 있습니다. 자, 2번.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이게 이제 셋째 문단, 둘째 문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그러면요.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의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할 것. 우리 아까 그것 때문에 1번에서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가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 탄생이라고 그랬고 이게 기술적 변형을 가한다라는 것과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이 달라진다라는 게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이냐? 이건 좀 아닙니다. 이게 추론형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일치, 불일치가 아니고. 그러면 3, 4번이 왜 적절한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2번이 적절하지 않은지가 좀 더 두드러지겠죠. 자, 3번.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맞아요.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예측은 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포스트 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네. 어떤 표현이 있냐 그러면 현재의 기준으로는 좀 다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포스트 휴먼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새로운 개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1, 2, 3, 4번 중에서 1번, 3번, 4번은 본문에서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현재 상태보다 뛰어날 거고요.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 개념이 구성될 거고요. 다 이거는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은 어느 부분을 끌어낼 수가 없다고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 이거예요.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서 이게 또 뭔지,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이 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인간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는 무엇을 기술적 한계라고 말하는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발달할 거야, 저렇게 발달할 거야, 저렇게 변형이 될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게 기술적 한계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묘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굉장히 진술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걸리는 부분이 기술적 한계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기술에 대한 한계를 말한 적은 없다. 어떤 기술이 발달하거나 어떤 기술이 변형될 거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게 한계야 라고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반의관계죠. 반대말. 자, 그런데 모든 반대말들이요,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크다,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을 해보면 되죠. 크다, 부정해봐요. 크지 않다. 작다, 부정해봐요. 작지 않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상대적 개념이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크다, 작다. 반이야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크다, 크지 않다. 이게 작다가 되나? 작다, 크지 않다. 이 조금 애매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개념.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크다고 그러고 어디서부터 작다라고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다른 것을 통해서 다시 1번이 왜 옳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발과 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출발하지 않았다. 이게 도착하지 않았다도 성립이 되니까 그러네요. 출발하고 도착은 이것만 보면은 반이어가 맞아요. 출발, 시작점에 있죠. 도착, 끝에 점에 있죠. 그런데
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착하지 않았다도 성립이 되니까 다른 쪽 단어를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출발하지 않았다. 출발을 안 했으면 당연히 도착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도착하지 않았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참 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참 거짓이 반이어는 맞아요. 그런데 한 단어를 부정하면 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참이 아니다는 거짓이다가 되고요. 거짓이 아니다 참이 되는 거니까 다른 쪽 단어를 긍정하는 거 맞네요.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네, 다른 쪽 단어를 긍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넓다 좁다. 이 경우는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자, 넓다 좁지 않아요. 그래, 부정 맞네요. 그러면 좁다 넓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다른 쪽 단어의 부정 맞네요. 아,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트집을 잡을 게 없어. 이렇게 되나요?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크다 작다. 분명히 두 단어는 반의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4번이랑 다르냐 그러면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이건요. 넓다 그럼 좁지 않다가 되고 좁다 넓지 않다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면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가 모순이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크다, 작지 않은 거죠. 작다,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한 단어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크지 않다, 작지 않다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하면 이게 모순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크지 않은 것과 작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17번 문학 중에서도 고전문학 악장이 나왔네요. 아, 이거 어렵지 않나요? 예, 요즘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현대어 해석을 안 주면 어려울 텐데 지금은 이렇게 현대어 해석을 다 줘요. 위의 것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말다말 살발이 하되 천명을 의심하실세 꿈으로 배하시니 나래라 부르리 하되 천명을 몰하실세 꿈으로 아뢰시니. 그러나 굳이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대어로 바로 같이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말씀을 아뢰 사람이 많지만 천명을 의심함으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천명을 모름으로 꿈으로 알리시니. 이거 용비어천가 13장인데 용비어천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건국을 기리는 일종의 이제 그 송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 임금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선 건국을 막 지지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노래 가사인 거죠. 사실은 노래가 이제 우리는 그 노래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써 전달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법적인 거 묻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현대어로 찾아오면 되겠죠. 살발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랠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발이 아랠 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랠 이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는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고요. 사람이요. 사람. 아랠 사람, 아랠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주격조사 이는 이 모음 들여서 탈락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발이라는 것은 아랠 이 이렇게 돼요. 그럼 해석할 때는 아래는 사람이 아랠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구나. 명사죠, 명사. 그러면 니은은
배하시니. 그대로 현대어 해석을 보니까 재촉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시가 선어말 어미입니까? 우리가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죠, 시. 시. 이거는 여러분들 현대 국어도 똑같잖아요. 시가 들어가면 높아지는 거죠. 시.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먹다, 먹으시다. 물론 우리가 드시다, 잡수시다라는 말이 있지만 시가 들어가면 듣다, 들으시다, 시가 들어가면 높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시가 아니라 시예요. 시. 배아까지가 기본형이 배아다니까 배아까지가 어간인 거고요.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민 거고요. 그럼 니는 뭐 연결 어미고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 끝에 쓰였으니까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네, 현대 국어로 가면은 이 니가 보통 연결 형태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문장 끝에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에 하되 아래하의 하가 오늘날의 행하다의 하고 이 하,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이 하가 많다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하되 많지만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많지만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유가 아니죠. 이유가 아니라 반대요, 반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역접의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답이네요. 아래 신이 여기서 왜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 알게 하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리시니 알게 하시니 알게 하시다. 우리가 게하다 형태를 사동이라고 그러죠. 사동 알 어근이고요. 오해 이게 이제 사동 전미사죠. 오하고 이가 합쳐진 거고요.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민 거고 니는 끝에 쓰였으니까 종결 어미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법 용어 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왜? 현대어로 해석되어 있고 그대로 갖고 와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알리시다, 알게 하시다. 그러니까 사동이죠. 그래서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 왜 맞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번 어려운 거 다음에 18번 쉬운 거 나왔습니다. 부합하는 거, 일치, 불일치가 독해 문제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본문 다 안 읽습니다.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1번인데요. 둘째 문장 가면은 옛날의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점차 재래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월병이 지금은 제수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락. 2번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둘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중국 월병과 한국 비빔밥의 의미인 거죠.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중국 월병이 한국 비빔밥을 본떴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 4번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자, 첫째 문단에 보면요.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언이 적중한 것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발전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탈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치 불일치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대로 지문에서 문장 끌어다가 대입시키면 됩니다. 왜 여기선 1번은 왜 틀렸다고요? 지금은 제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부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20번이 마지막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유명한 김만중의 구운몽이 나왔네요. 김만중의 구운몽도 참 시험에서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한글 소설, 한문 소설 둘 다 있고요. 현실에서 시작해서 꿈, 액자 소설이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가는데 특이하게도 현실이 천상계인 거고 꿈이 지상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소유, 양승상이 나오는 이 부분이 꿈인데 여기가 현실처럼 그 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즉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실제 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오히려 천상계, 막 선녀들이 나오는 그런 천상계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서 그 액자 테두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천상인 거죠. 그게 이제 조금 구성상 특이한 거죠. 구운몽은. 여기서 구라는 것은 바로 등장인물이 팔선녀의 그 승진이 주인공. 그래서 9명의 꿈 같은 이야기죠. 구운몽. 자, 그랬을 때 19번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배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장면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제 양승상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그 실제적으로 꿈에서 그 지상세계에서는 2처, 6첩, 그야말로 부인 8명이나 되잖아요. 을 데리고서 정말 온갖 행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삶이 헛헛해. 그런 이제 헛헛해하면서 이게 뭐지? 삶이란 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기서 웬 노승이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노승이 그 천승계에서 스승인데 양소유가 아직 못 알아봐요. 양소유 할 때 소유는 이름인 거고 승상은 벼슬이죠. 바로 이제 재상의 위치에 올라갔던, 왕이 아니면 가장 높은 벼슬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승상이나 양소유나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현실 천상계에서는 승진이라는 그런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는 법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억.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 이 꿈이 이제 바로 우리가 현실처럼 보는 거지만 사실 이게 이제 지상 꿈인 거죠. 10년을 같이 살던 일, 이게 디귿인데 이 10년을 같이 살던 게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이 10년을 같이 살던 게 스승으로서 승진이라는 그 제자를 10년 동안 같이 있다가 승진이가 좀 딴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승진이라 그랬네요. 성진이. 성진이가 딴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성진이를 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장치를 한 거죠. 너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실의 삶이란 게 얼마나 인생 무상한지 아니? 이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팔선녀를 다 부인으로 맞이하게 해갖고 8명의 부인이 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처, 6첩이에요. 엄청난 거죠. 조선시대는 원래 1처 그런 다첩제긴 한데 2처라니. 그거는 뭐 여기서 그 양소유만이 누린 건데요. 자, 그러니까 10년을 같이 살던 게 그 스승과 제자로서 살던 거니까 얘가 제일 먼저네요. 얘가 천상, 과거의 현실인 거죠, 과거.
그다음에 리을 15살 전에는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않았고, 그럼 15살 전은 이미 이제 지상계로 온 거죠. 지상계로 온 거고, 그리고서는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게 역시 지상의 꿈인데, 리을하고 니은 중에서는 15살 전인이 더 먼저겠죠. 그리고서는 꿈속에서 잠깐 그 스승을 본 게 후고, 그리고서 지금 석양에 나타난 게 가장 마지막인 거고, 역시 여기까지도 지상 현재의 꿈인 거예요. 그랬을 때 디귿을 맨 처음 놓고, 그 다음에 리을, 니은, 기억이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거 순서 아시겠어요? 현실이 천상이고 꿈이 지상이고 다시 현실이 천상이다 보니까 바로 천상 세계에 10년을 같이 스승과 제자로 얽혔던 디귿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지상이에요. 지상 꿈속인 건데요. 그런데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않았던 그게 더 과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승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걸 만난 것,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꿈에서 깨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스승이 꿈을 깨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 깨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떴을 때는 천상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가 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고요. 아직까진 꿈이에요. 그래서 디귿, 리을, 니은, 기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20번 윗글에 대한 이해. 자, 전반적인 설명을 묻는 건데요.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그래요.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죠. 그럼 얘는 맞는 거고, 나머지가 왜 틀렸나 볼게요. 2번.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꿈속에서는 자기가 불도를 닦던 승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진이 상태로 돌아가기 전 상태까지는 양소유의 상태로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꿈에서 깼을 때 비로소 내가 성진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승상은 중이 8남자를 사라지게 한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 그렇지 않고요. 승상이 중의 진위를 의심한 후에 보니까 8낭자가 보이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 잃고,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이제 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8낭자를 사라지게 한 한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 진위를 의심하는, 여기서 틀린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진위를 의심해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8낭자가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4번 승상은 능파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중과의 관계를 부정해? 아니, 왜 나를 못 놀게 했어? 그 아름다운 여자들과. 아니고요. 꿈속에서는 자신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두리번 그러다가 퍼뜩 잠에서 깨보니까 내가 성진이었고 꿈속에서까지 양소유였구나. 이렇게 꿈속에서, 즉 마지막까지 양소유였다가 깨고 나서야 자기가 이제 성진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이렇게 해서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0번까지 해서 9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봤는데요. 9가직은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요한 지문, 중요한 문법, 이런 좀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나오지 않고 큰 우리가 기본 이론서에서 굵은 글씨에 해당이 되는 큰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편안한 휴식 되세요. 잠 다 깼나? 이러다 잠 다 깨는 거 아니야?